시민 속으로 한 걸음 더 시민을 위한 편파 방송, 그래서 진짜 공정 방송 TV민생연구소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안타깝게 5천 명을 넘었답니다. 하지만 열심히 관리하면서 검사를 받게 해서 확진자 늘어난다는 그런 측면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꺾이리라 저는 감히 기대해보고 꼭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요, 방송국에 오기 전에 늘 지하철을 타거든요. 보면 정말 100%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 있습니다. 이렇게 온 시민들이 힘을 쓰고 다 이렇게 마음을 한데 모으고 있지만 이 확산세가 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일까요? 이 불안감과 혐오 바이러스도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얘기 오늘 나누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네, 김동인 시사인 기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시사에는 독립저널 네.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또 납세자의 날이어서 납세자 날 이야기도 해볼 건데요. 네. 그 전에 사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코로나19에 정말 애쓰시는 그런 공공의료 체계라든지 의료인들에게 잘 쓰여지기를 또 바라면서 네. 일단 박철민 기자님, 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예, 현재 상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시에 지금 전체 인원이 또 늘었습니다. 5,18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사망자도 31명으로 늘었는데요. 조금 전에 또 2명이 늘어서 29명이었던 발표에서 2명 추가된 수치가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 34명이 됐고요. 지금 어제, 그러니까 자정 0시부터 오늘 4시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74명의 확진자가 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만 4,286명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꽤 많은 수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6명이 추가됐습니다. 총 98명이 서울시 확진자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성동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아파트 확진자가 최근에 12명이 나왔습니다. 서울 은평 성모병원처럼 이 같은 건물을 매개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서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오늘부터 차에 탄 채로 코로나19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운영이 됩니다. 이를 승차 진료소라고 하는데요. 은평병원, 서울소방학교, 잠실 주경기장 주차장에서 오늘부터 승차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모레부터는 이대 서울병원에서도 이렇게 승차 진료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소식도 하나 또 전해드리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한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신속하게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해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정말 이 엄중한 상황을 계속해서 빠르게 타개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박지민 의원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스크 관련 사과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과 또 불평등함도 느끼는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정부가 보완해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해외에 나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거나 네. 부당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필요한 검역 조치 이상의 격리를 당한다는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데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안타깝게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로 보면 우리가 세계 2위의 확진자 수를 보유한 국가가 돼버리다 보니까 많은 국가에서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23일에는 모리셔스에서 한국인 신혼부부 17쌍이 격리돼 있다가 간신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모리셔스라는 국가 어디냐면요.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남서부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네. 이 작은 섬나라에서조차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터키, 지난 1일부터 한국 터키 항공편을 전격 중단하면서 우리 국민 231명이 현지에서 발이 묶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국민 231명은 제3국을 통해서 입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교부는 이 각국 조치에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한 유감은 기본이지만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우리 국민들 더 잘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퍼지는 게 이 감염 공포와 혐오 문제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이 피해를 보시는 분들, 편견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인과 중국 동포인데요.
김도현 기자님 네. 정말 유명했었어요. 그 기자 대림동에서 한 달 살기.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 어떻게 대림동과 이렇게 인연을 맺고 기사를 쓰셨어요? 네, 먼저 기사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사인 594호에 실렸던 기사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 대림동이란 공간 자체를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어떤 공간인지 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댓글이 항상 뭐 살아보지도 않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 안 된다 이런 댓글들이 항상 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데이터 연구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유일하게 서울에서 순 인구가 유출되는 곳이 있다. 내국인 순 유출이 되는 지역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곳이 대림동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데이터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직접 살아보면서 좀 실제 르포를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이곳에 있는 그 고시원에서 실제 한 달을 거주하면서 이 기사를 작성을 했고요. 예,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이 중국 동포들, 이 제한조선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굉장히 대중매체에서는 사실 그때가 영화들이 몇 개가 흥행을 한 맞아요.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장면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실제 삶은 어떤가,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내국인들은 또 이 중국 동포들 어떻게 어울려서 지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좀 장기 르포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영화라면 범죄 도시하고 청년 경찰 네. 이렇게 두 두 개가 가지인데요. 비기트를 하면서 네, 약간 그렇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그려진 면이 있었던 네. 거죠. 그런데 이제 범죄도시 같은 경우 실제로 그 아무래도 대림동이라는 지역이 직접 언급이 돼서 실제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고 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청년경찰이 예. 이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범죄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 이 십몇 년 전에 있었던 가리봉동 사건을 좀 네.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범죄도시보다는 청년경찰에 대한 아무래도 반발이 좀 컸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저희 민생연구소에서도 이 중국 동포들의 터전인 대림동을 지속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제작진이 한 달 만에 다시 대림동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지저분하죠, 동네가 자체가. 사람들이, 중국인들은 지저분해. 여기 뒤에 가봐야 쓰레기가 천지요. 가까이 접근을 안 하죠. 평상시에는 잘 안 다녀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넓은 데를 다니고 더빙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발상지에서 중국 가냐. 찝찝하지. 못 가지.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가지. 왜요? 뭘 못 가봐. 우선이야 좀 있었지요. 근데 이게 뭐 바이러스 때문에 미네 뭐 사람 안 돼요. 문 닫아야 돼요. 타격이 많이 커. 많이 크지요. 뭐 집세 때지 뭐 이러면은 뭐 집세 때 내기도 바빠요. 절반도 안 되죠, 매출이 지금. 네, 옛날보다 한 3분의 2는 줄었다고 보면 돼요. 네, 길거리 보다시피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대림동에 오시면 이제 혹시 코로나 걸릴까 그런 우려 때문에 더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교포분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데 그래도 한국 분들은 이게 중국 사람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나가도 한국 분들이 중국말 하고 지나가면 마스크를 바로 위로 올리더라고요. 예. 왜 대림동을 인터뷰를 하죠? 그런 취재 자체가 대림동을 더 혐오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대림동을 우습게 보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다 전부 다 예약 손님들이거든요. 정말 잘 되지. 예, 이랬는데
그다음부터 2월 달부터는 2월 1일부터 다 취소되고 다 취소된 거예요 지금. 그 지금 이거 노트만 보고 있으면 막 그죠? 안타까워요. 네. 지금 월세, 인건비에 너무 힘들어요. 네. 그 드라마에서부터 이제 그 영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포들에 대한 인식이 엄청 나빴잖아요. 뭐 길거리 더럽고 이제 행패가 많다 뭐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인식이 나빴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대림동에는 가지 마라. 그렇게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아는 언니가 지금 한국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중국이라 싶어가지고 오지 말라 하더래요. 그 말 듣는 순간 뭐 가슴이 찡하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인식이 그렇게 다니까. 지금 때이만큼 중국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우리부터도 안 보내고 자기네들이 찾아가도 식당에서 거부당하는 거고 그런 거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이제 중국 동포분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지역에서는 절대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역사회 차원으로 막 마스크 같은 거 배부하고 손 세정제 같은 것들 엄청나게 이제 뿌리고 있고 관련된 담당자분들이 이제 각 그 가게들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런 홍보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아시면은 같이 극복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하면은 이 지역에 대한 공포심이나 혐오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 지역은 위험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감염병 극복을 위한 연대보다는 어떤 혐오와 차별로 되고 이런 자구 노력 같은 것들이 전달 안 되면서 오히려 외부에 있는 분들이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는 그런 상황들이 안타깝죠. 우리 김동 기자님 뭐 현장에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네. 언론이 취재 오면 오히려 혐오를 부추긴다. 네. 언론에 대한 극도의 불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는 동안에도 사실 이게 1년 전이었습니다. 그 지난해 1월 달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굉장히 카메라가 많이 와요. 특히 방송국 카메라들 그리고 각종 매체들 뭐 심지어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동네고 이제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맛집 같은 것들로도 비춰지곤 하지만 사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대되면서부터는 사실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언론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우호적이진 않은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저도 이제 금요일에도 다시 한번 찾아가 보고 그리고 이번에도 한 3주 전에도 다시 이제 취재차 가봤는데 문을 닫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문을 닫은 곳이 많은 게 아예 그 간판에 써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한에서 오신 분들은 들어오지 말아달라라는 간판 그 내용과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조금 더 가라앉을 때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겠다. 이런 가게들도 꽤나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막 혐오나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리니까 잠시 쉬고 가겠다 이런 취지로 읽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근데 그 시점이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이 5군데 동네를 좀 찝은 적이 있어요. 1월 29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가산동, 구로동, 대림동, 명동, 자양동을 좀 집중 모니터링 해야 된다.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한 직후에는 문을 닫는 곳이 실제로도 늘었고 문을 아직 안 닫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 발언 이후로는 문을 닫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곳은 예를 들면 중국 분들이 많이 혹시 오고 하면 혹시 이제 바이러스 접촉 있을까 봐 우려들 합리적인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게 이제 지역에서는 부담이 된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취재했을 때는 이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한분들이 사실 거의 오질 않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좀 왜냐면은- 과도한 예. 발언이었을 그리고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확진자가 나왔던 동네들에 대한 방역에 집중됐었고 그때 당시에 그 동네들로 이 방역 인력들이 모이던 상태였는데 이 사전 차단하겠다라면서 언급을 했던 곳이 이 5곳이었고 여기에 대고 이제 홍대까지 추가해서 좀 관리를 하자 이런 홍대까지.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네, 거죠. 그렇군요. 저 박재민 기자님, 예. 이 대림동 중국 동포들이 사람들의 편견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체 방역도 엄청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대림동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나요? 상황은 어때요? 이게 대림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전체 확진자 수는 현재 기준으로 9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림동에 위치한 영등포구를 보면 총 4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확진자가 최근에 발생한 확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보시면은요. 2월 28일 확진자는 여의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가 문제, 2번, 3번 여기가 문제인데 3월 1일, 2일에 확진된 이 대림 3동 거주자들 50대 남성과 그리고 그 아들이 이렇게 포함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진자가 대림동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전부터 뭐 그쵸. 혐오가 있고 했었으니까 이런 시점과는 좀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확진자가 딱 봐도 너무 세 분이면 네. 영등포구 전체 세 분에 영등포구 전체로 봤을 때 대림동에도 네. 3동에 2분인데 중국인이나 중국 동포도 아니신 거잖아요. 예, 지금. 그냥 지금 정황은 없는 거죠. 예, 김동희 씨. 네. 네. 이렇다면 박원순 시장이 뭐 좋은 취지로 말했겠지만 좀 잘못 짚었다 또는 과도한 표현했다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김동희 기자 보시기에. 한 군데를 지금 예시 삼아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경기도 안산 지역으로 혹시 가보신 안산도 분들도 많을 우리 것 중국 같은데요. 동포들이 많죠. 네, 중국 동포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곳은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그렇죠. 외국 인물들도 인물들이 많고요. 예, 예.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3월 1일과 3월 2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분들의 동선을 지금 체크를 해보면 이 대림 3동으로 지역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선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오갔던 동선상에 사실 중국 동포들이 밀집해 있는 동네라든가 혹은 관련 시설이라든가 심지어 대림역으로도 오지 않았어요. 네. 이분들은 오히려 근처에 있는 신도림역권에 살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뭐 국적이 어떠하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실 동선만 가지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건 대림동에서 문제가 드디어 발생했다라는 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면서 이 감염자나 슈퍼 전파자,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좀 기사도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기자님, 여기 네. 관련돼서 나온 거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혐오라는 거를 이렇게 네.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이게 저도 이 표현을 쓰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 입으로는 좀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시면은요, 코로나19로 파생된 혐오 글들 나와 있는데, 자, 중혐오 맞선 대림동 변호사들에게 돌아온 얘기는 매국노, 아마 뒤에 XX는 여기겠죠. 중국인은 폐렴균 자체다. 돈 없는 중국인 혐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극혐, 좀비 이런 단어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댓글들도 또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그러니까요. 이거 참. 심각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맞아요. 아까도 우리 방송 중에도 우리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대림동에 이제 우리 중국 동포들 도와주는 인권 변호사들이나 동네 변호사들이 계시는 건데 이분들이 지금 비난받나요? 김 기자님도 만나셨을 테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 만나고 왔는데 아까 방송에 나왔던 이재호 변호사도 만나고 왔는데요. 이분들이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 한번 다큐멘터리 출연한 적이 네. 있어요. 그 출연 이후에 쏟아졌던 어떤 댓글들이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뭐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사실 이분들보다도 일단 당사자들에 대한 사실 혐오 문제도 어쨌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어느 정도 감내하시는 눈치이긴 하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근데 왜 그럴까요? 기자님 보시기에.
일단 정치권과 그리고 언론에서 부추기는 면도 분명히 크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중국 책임을 막 부과하는 것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략 정쟁의 도구로 쓰이는 부분 중에 한 축이 사실은 중국인 입국을 애초에 막았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막아라. 예, 라는 그 이야기 주구장창하더라고요. 예, 오히려 보수야당의 감염학회나 목소리가 이런 데는 불필요하다고 하는데 감염 네, 전문가들은 지금 와서는 예. 사실 예.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어쨌든 정치적인 핵심 쟁점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그 대중들에게 자극하는 면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사실 유관된 그 정치인들의 발언과 관련돼서 실제 이것은 중국을 막고 있는 거다,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런 시점으로 여전히 견제하고 있는 기사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포털 사이트에서 접할 수 있는 기사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한테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약간 악의적인 언론 기사, 혐오를 붙이는 언론 기사에 그걸 보고 또 혐오성 댓글들 달고 그러니까요. 그것이 또 유포가 되고 네. 이런 악순환이네요. 아, 좀 예. 언론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오히려 더 이럴 때 좀 자중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예. 자,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나 이 슈퍼 전파자에 대한 혐오 문제 또한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료진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확진자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오히려 그런 유사 환자들이 진단을 안 받고 꺼리고 오히려 의료 현장에서는 검사 안 하겠다고 의료진 저한테도 재수없다 그랬거든요. 예, 제가 열나는 환자한테 검사해야 된다고 했더니 재수없다 한다 이러면서 검사 안 하셨어요. 코로나19는 워낙에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 안 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사회적인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받아야 되고 여기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비난하게 되면은요. 그 증상자들이 다 사회적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WHO에서도 국경 폐쇄하지 마라. 그 이유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른 루트로 이런 환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수면 위에 드러나는 증상 환자들을 빠르게 진단하고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자가격리를 시키거나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더 유포하는 걸 막는 게 감염병에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사회적인 비난 그리고 잘못된 시선, 낙인 이런 감정을 실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응원의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영 교수님 오늘은 방송으로 출연해 주셨네요. 김동 기자님, 우리 신영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감염자, 사실은 또는 뭐 전파자, 사실 온에서 감염된 것도 아니고 온에 전파하신 분들도 아니잖아요. 네. 뭐 부주의에서 또는 증상 있는 거 알면서도 일부 고의적으로 예배 참가 아니냐라는 논란은 차치하고 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건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기자님, 뭐 대림동도 취재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감염된 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분들에게 또 옮겼다라는 판단과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퍼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뭐 죄는 바이러스에게 있지 인간에게 있지는 않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확진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익숙해져가는 단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개인이 물론 철두철미하게 위생을 좀 챙겨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아무래도 그 응원과 격려가 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동인 기자님,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혐오를 극복하고 또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자세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뭔가 사회적으로 압력이 굉장히 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본인 행동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저도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건 다 누구 때문이다, 이건 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 복잡한 사안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아닐 테니까 조금만 같이 좀 견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초기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던 어떤 이들에게 대한 정당한 지적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의 것들은 다 네. 대부분 보면 바이러스를 지적하면 되는 것인데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네. 혐오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 박정희 기자께서도 예. 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짧게. 네,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마음 백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마음 백신. 네. 일단은 코로나를 의료로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없다 보니까 7가지인데요. 격려, 긍정, 실천, 지식, 희망, 정보,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균형,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끝이 온다는 희망, 그리고 잘 알아야 하는 지식, 그리고 어떤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 실천, 도울 수 있는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긍정의 마음, 그리고 나를 격려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네. 아마 이 혐오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혐오와 다른 희망적인 7가지 단어네요. 네, 마음 그렇습니다. 백신. 아, 좋습니다. 네. 네. 자, 김동인 시사인 기자님 그리고 박철민 기자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생각보다 멀리 와 있었어 난 혼자여 문득 겁이 났지 내가 날 봤을 때 지쳐있단 사실 몰랐었어 난 외로웠고 문득 겁이 났지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뜬 넌 그냥 겁났어 더 겁이 나서 그래 선생님은 실질적인 대표시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추측하지 마. 당신 뭘 한다고 추측해. 겁이 나 겁이 나 yeah. 대부분을 못 내려서 전 나라에서 하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가시라고요. 저희처럼 너무 싫어요. 겁이 나 겁이 나 yeah. 예.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서도 공공의료가 잘 돼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어느 지자체 정부에서는 막 없애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그런 세금이 정말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 자신과 가족들이 건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이어서 세금을 잘 걷어서 좋은데 잘 어떻게 해서 우리 민초들 위해서 잘 쓰게 할 것인지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민생연구소는요, 고액 체납자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실태는 어떤지 저희가 상황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무법인 에스크로의 정현태 세무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현태 세무사입니다. 네. 약간 영화배우처럼 생기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그렇군요. 자주 오세요. 네. 예. 세무사님,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 고액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무려 37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와, 37조 원.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인데 좀 감이 좀 안 오거든요. 이거 좀 네. 설명해 주세요. 2019년 서울시 예산이 31조 원이었어요. 우와. 예, 서울시 예산보다 크죠. 그리고 우리가 엄청나네요. 소위 닥터 헬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헬기가 보통 한 80억 정도 하는데요. 이거를 4,625대를 구매해서 시군구가 지금 한 226개가 되잖아요. 전국 시군구가요. 기초단체가 요게 20대씩을 다 보급할 수 있는. 20대씩. 예, 정말 이게 보급된다면은 획기적으로 이 응급 환자들 치료라든지 호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그 서울 최근에 생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요게 한 150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긴 고속도로인데 요거를 한 5개 정도를 건설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뿐이 아니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게 이제 국가 지정 음압 격리 병실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음압 그 돈 엄청 비싸다고 이게 지금 그러잖아요. 모자라잖아요. 한 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요거를
12만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뭐 12만까지 설치할 필요도 없지만은 네. 이 엄청난 돈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이것이 지금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세금 체납에 대해서 국고에 환수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돈만 걷어도 우리나라 생생하네요. 그러니까요. 나라 살림이 37조. 네. 엄청 좋아질 것 같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고액 체납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네. 함께 만나보시죠. 이런 정도가 가진데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 당신도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들이야. 사람이 먼저지 세금이 먼저냐.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 취재 중인데. 가세요! 아니, 그래서 저희는. 저희는 요구 많이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조사받은 거 다 받았고, 제가 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 외국에도 못 나가고, 저 나라에서 하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무시하고 가니까 그냥. 아니 뭐 우리가 뭐 산책한다고 뭐 걸린 거 있어요? 이 집안 안방을 좀 보세요. 나오면 보면 이 집안 꼬라지 한번 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분들은 그렇게 정말 무례해요. 그동안에 세금 낼거 다 내고 살았어요. 상속세 문제로 이렇게 집안이 복잡해진 거는 가시라고요. 그냥 치사하다. 돈 많은데 왜 안 내나. 불공평하다고도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좀 정부 차원에서 좀 나서서 좀 해줬으면 하는 좀 생각도 좀 많고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몇십억 되지 않을까요? 100억 정도? 제일 많이 체납한 사람이 1,600원. 1,600억이요? 1,600억이요? 꿈같은 숫자죠. 옛날이죠. 오래됐어요. 그게 10몇 년이라고. 체납자 주소가 여기로 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감옥에 계세요. 감옥에 계시다고요? 네, 지금 한 8년째 감옥에 그냥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정말요? 장모님은 봤어요. 장모님 먹어야 되는 내가 봤는데 그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돌아가셨을 텐데. 돌아가셨다고요? 연세가 좀 있긴 하시죠? 연세도 있고 지병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저거 팔 때 도와주는 도우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는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가 그 고액 체납자 주소라는 거야? 네, 맞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이사를 하고 별도로 이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주민센터에다가 말소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어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국 금지도 하고 신용정보 자료 제공도 하고 명단 공개 등 그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하고 있고, 특히 그 호화 생활하면서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발까지 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네, 직접 추적한 제작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근데 이분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럴 때 쓰라고 한 말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먼저다! 이러면서. 세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너무 당혹스러웠는데요. 네. 네. 아, 자, 세무사님, 그런데 이분을 네네. 보니까 막 주소지도 엉망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만나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실제로 이 체납 징수팀은 뭐 첩보전같이 이렇게 활동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서울시 그 징수과, 세금 징수과 이름이 38 세금 징수과예요. 네. 이게 우리나라 헌법 제 38조가 납세자 의무, 납세 의무에 대해서 지금 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차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정말 참 웃지 못할 사건들이 있죠.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주소가 불명이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을 추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체납자 딸을 이제 추적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이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이 딸을 추적하는데 딸이 갑자기 없어졌어. 이것도 또 그런데 이제 신혼여행 가서 이제 돌아오는 거를 이제 추적을 또 해가지고 네. 집을 찾아가지고 그 이제 고액 체납자를 이제 찾아내가지고 그걸 또 세금을 또 징수하고 와.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또 뭐 경기도 안양에는 또 뭐 이런 일이 네. 있었다 그래요. 그 한의사인데 네. 이분이 이제 해외로 자주 출국을 하는데도 고액 체납자예요. 네. 근데 마침 이제 그 출국 직전에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이제 출국 직전에 딱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공항에서. 네, 그렇죠. 돌아오는 거를 바로 출국 금지를 시켜가지고 또 세금을 또 징수하는 이런 사건들도 진짜 있었다고 그래요. 첩보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출국 시킬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출국해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완전히 뭐 굉장히 이제 어차피 이분들 고액세금 안 내기로 맘먹기 때문에 자기 추적 못하게 엄청 옮겨다 있었는데 거의 007 작전 비슷한데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어디 주로 살아요?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부자 동네에 살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형식적으로 명의가 이제 자기 명의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주민등록법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분은 이제 정확하게 주소가 있다라고 하면 찾아다니기가 쉬울 거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재산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분명히 나오면 우리가 뭐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분들은 일단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남의 명의로 해 놓는다든지 뭐 자기가 뭐 이제 실질적으로 현금화된 뭐 금덩어리로 바꿔 놓는다든지 현금으로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마늘밥 파보니까 뭐 한 100억 원이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그 신용카드나 이런 걸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신용도가 또 없으니까 그런 걸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따발 쓰고 다닌다는 거죠. 세금은 체납해놓고 현금이랑 금덩어리, 추적이 안 탈세해놓고. 되는 것들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주로 많이 사는 곳은 용인, 고양, 수원, 성남, 강남구. 수도권에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렇군요. 개별 이제 지자체로 보니까 해서 인구가 많아서 이제 고액 체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체납액이 이제 제일 많은 곳은 이제 물론 인구도 많으니까 고액 체납자도 많으니까 용인이 많고, 뭐 강남구, 고양시, 뭐 서초구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보면은 좀 부자 동네 사람들이 그렇네요. 세금 체납을 좀 많이 강남, 하는. 서초, 성남은 분명히 분당 중심으로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참 그렇네요. 네. 자, 그런데 노블리스 오블리즈가 아쉽습니다. 맞아요. 네. 세무사님, 그런데 이렇게 네.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 징수율, 네. 네. 이게 보니까 1에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버텨요? 나는 마음이 예. 불안해서 낼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버티면 이게 세금을 안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법적으로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형사범도 그 공소시효, 공소시효를 예.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냐면 심지어 살인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15년이 지나면은 시효가 만료돼서 검사가 공소를 못 해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미꾸라지들을 보호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예, 조세에도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시효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해요. 이 미꾸라지를 피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사람들은 좀 용서해 주자. 그리고 결국은 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도 얘가 체납이 돼 있으면은 충분히 체납 처분을 하고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5년, 10년 그냥 미뤄두면 이거를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보호를 하지 않는 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만든 시효 제도를 악용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안 내고 버티다 보면 내가 세금 안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법꾸라지라는 표현 하셨는데 새꾸라지네, 새꾸라지. 세금 안 내는 미꾸라지들인데. 그러네요. 그래도 그래서 그 이제 흉악살인범죄나 뭐 반일범죄는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공소시효를 두지 말자 이런 논의가 있는 것처럼 이 세금도 약간 그런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5년, 10년 지나면 고액 세금인데 없어진다. 약간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요. 예, 우리가 5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5억이 안 되면은 5년 정도 지나면 용서해 주자. 근데 5억이 넘으면 10년까지 이제 소멸이 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단과 중지라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권리에 잠자지 않고 국가가 고지서를 발송했다. 뭐 교부 청구를 했다. 재산을 압류를 했다. 이건 적극적으로 국가가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중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국가가 아무 일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4년 5개월이 흘렀어요. 이제 6개월만 지나면은 이제 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요때 고지서를 한 장 딱 보냅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싹 다 없어지고 지금부터 5년. 그렇네요. 예, 이게 중단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중지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유들이 있어요. 세법에 이제 분납 기간이다. 그다음에 체납 처분 유예 기간이다. 징수 유예 기간이다. 요런 경우에는 사실상 요 기간에 체납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그런 기간 동안은 정지를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지라는 건 뭐냐면은 여태까지 시효가 3년을 했는데 중지 사유가 생겼어요. 그럼 중지 사유가 이제 2년 동안 진행이 돼요. 그럼 앞에 걸 합쳐가지고 이게 5년이 완성이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그래서 중지하고 중단이 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받을 수 있네요. 어쨌든 지방세무서가 이걸 잘했으면 좋겠고 중지 중단이다. 근데 이제 그 서울시 38 징수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과 훈이던데 좋던데 뭐 좀 더 강력한 대책은 없을까요? 이 중단 중지도 좋은데 시효를 중단시키는 건 좋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 띄어먹는 걸 되게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옛날에 권력자들 그러니까 배워버린 거예요. 저놈들도 안 냈는데 나도 안 냅니다. 뭐 이런 말 해버리잖아요. 이게 상당히 파렴치한 행동이다. 이게 사실은 남의 어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돈 자기가 번 소득에 대해서 돈을 기여를 하고 이것이 다 국가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쓰여지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고 아니 내 재산을 뺏어가네, 아니 나쁘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 세금을 떼어먹을수록 좋다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일단 좀 바꾸는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건 정말 파렴치하고 뭐 강간범이나 이런 범죄 이상으로 상당히 이게 안 좋은 죄질이 안 좋은 범죄다라는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실제로 세무사님. 유치장 막 감금도 시키고 최근에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도 하고 그래서 징역도 살리고 요거 약간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요 신용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뭐 유치장에 살리고 이게 체납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체납범을 또 조력한 사람, 협조한 사람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마련돼 있고 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출국 금지. 이게 사실 요새 해외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출국 금지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제일 요새 중요한 게 신용정보기관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량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어떤 경제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래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귀찮아서라도 세금을 내게 만들어야겠네요. 요 질문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무사님.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계신데요. 이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대책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보통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불가피하게 생계형으로 아주 소액을 이제 체납하는 분들이 있어요. 재산도 없고 이거를 사실은 뭐 직원들 급여 주고 나니까 낼 세금이 없더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국가가 이제 결손 처분을 하고 새로운 재기의 길을 마련하는
그런 조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고액 체납자들 특히 재산이 많고 재산을 빼돌려 사는 사람들 끝까지 추적해야 되겠지만 이런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전향적인 조치가 더 필요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손 처리 제도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생계형 체납자들은 결손 처리 제도. 네, 짧게 마지막으로 앞에 네.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빈곤은 자선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정의로 극복하는 거죠. 조세 정의라는 것이 사회 정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또 납세 의식, 그다음 내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의식, 그다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건 정말 나쁜 행위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빈곤은 정의로 극복한다. 자선만으로는 안 된다. 너무 세무사님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현태 세무법인 에스크로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지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6시에 뵙겠습니다. 영상도 봐주세요. 여인숙에서도 오래 일하는 게 다. 여기 환기는 잘 돼요? 네, 환기 잘 돼요. 저희가 그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러 가려는 중에 신곡본동 여인숙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어렵게 사시는 분을 만나게 돼서 복지 파트로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싸우거나 뭐 이런 데 전전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 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8년 살았나 거기서. 여인숙에서요? 네, 8년 살았어요. 7년, 8년 그 정도. 나한테는 생명과 같은 은인인지도 모르는데, 은인인지도 모르는. 실태조사를 한 이유는 이분들이 낼 수 있는데 안 내고 버티는 건지, 낼 수 없어서 못 내는 건지, 그런 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사회복지 혜택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에서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일자리도 연계해주고, 임대주택도 해주고, 체납에 떨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에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게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